표창원의 정면 돌파 대시 표창원. 프로파일러로 방송에 많이 나온 친숙한 표창원님의 정치 입문기라고 할 수 있는 책이다. 여러 방송에서 보여준 친근하고 똑똑한 교수의 이미지로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은 분이시다. 나 또한 이분이 참 마음에 들어서 당을 떠나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다. 프로파일러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그가 어떻게 살아왔고 정치에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궁금해서 일단 무조건 책을 읽기 시작했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생명인 경찰로서도 그리고 범죄를 수사하고 연구, 분석하는 경찰대학의 교수로서도 정치적 이념이나 선호를 가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편파성과 치우침의 위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는 1985년 경찰대학에 입학한 이후 27년간 직업적으로 그리고 의식적으로 정치와 거리를 두고 살아왔다고 한다. 그런 그에게 2012년 12월 11일, 이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린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시내의 한 오피스텔에서 대선 여론 개입을 위해 댓글을 달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직원 그리고 진실을 밝히기 위해 오피스텔 문을 열 것을 주장하는 민주당 당원들과 경찰들. 양측이 작은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을 수많은 언론이 보도하고 있었다. 정치권에서는 각자 자신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논평을 냈지만 그날 저녁 우연히 접한 그 사건 보도는 그에겐 살인이나 뇌물과 다름없는 또 하나의 범죄 사건이었다. 그는 이 분야의 종사자로서 그냥 외면할 수 없었다고 한다. 공개된 자료들을 중심으로 사건 상황을 파악해 경찰상 즉시강제에 기반한 현장 진입과 증거인멸 방지 그리고 공직선거법에 따른 조속한 조사와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SNS에 올렸다. 그 이후 그는 경찰 내부 관계자들의 양심과 경찰 정신에 호소하며 유한한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영원한 역사와 국민의 눈을 의식해 이 사건을 규정에 따라 제대로 처리하고 진실을 밝히자는 독려의 글을 계속해서 올렸다. 결국 12월 13일, 김하영으로 이름이 밝혀진 국정원 직원은 경찰에 노트북을 제출한 뒤 여러 명의 국정원 직원에게 둘러싸인 채 오피스텔을 떠났다.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되었다. 그는 2012년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견해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경찰대학 교수로서의 직위가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경찰대학과 학생들의 숭고한 명예와 엄정한 정치적 중립성에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방지하고 경찰대학 재학생 및 졸업생 등에게 혹여 자유롭고 독립적인 견해를 구축하는 데 있어 부당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교수직을 사직한다. 이후 그는 12월 17, 18일 양일간 JTBC 방송에 출연해 권영진 당시 새누리당 전략기획단장과 열띤 토론을 벌이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경찰의 미온적인 대응과 소극적인 수사를 비판했다. 그리고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피의자들을 감싸고 도는 새누리당 정권이 물러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하지만 결국 12월 19일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었다. 그러나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끝까지 간다라고 결심하고 대선 패배로 상심한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한 프리허그를 시작했다. 그리고 길거리 강연, 집회 연설, 방송 출연 및 언론 기고와 저술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길고 힘든 싸움을 해나갔다. 대선이 끝난 이후 그는 국정원 사건을 제대로 해결하려면 국회정보위 소속 의원들을 전면 검증하고 국정원 및 국정원 사건과의 관련성이 의심되는 의원들을 교체한 후 국정조사 청문회를 생중계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12월 13일, 사건 발생 후 48시간 동안의 셀프 잠금 대치 상황 끝에 노트북 컴퓨터를 경찰에 제출한 뒤 국정원 직원들에 둘러싸여 사라진 국정원 여직원 김하영. 곧이어 국정원은 경찰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이제 공은 경찰에게 넘어갔다. 12월 16일 일요일 밤 11시
한창 횡설수설과 비문을 남발하거나 침묵으로 위기를 넘기던 박근혜 후보의 토론에 대한 평가와 비판이 극에 달하던 순간, 모든 방송 화면 하단에는 경찰 중간 수사 결과 발표, 국정원 여직원 댓글 단 흔적 없어, 김씨 무혐의 라는 자막이 빨간 바탕에 굵고 큰 글씨로 나타났다. 잠시 후 긴급 속보로 경찰 제복을 입은 수서경찰서 이광석 서장의 발표 장면이 반복해서 보도되었다. 인터넷 포털 역시 마찬가지였다. 경찰의 발표 후 채 몇 분이 지나지 않은 11시 11분. 국정원은 민주당이 제기한 국정원의 조직적 비방 댓글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고, 국가정보기관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 내용은 다시 긴급 속보로 방송 자막과 뉴스 및 보도로 이어졌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 선거 캠프, 그리고 경찰과 국정원이 모두 사전 조율 및 협력하지 않았다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들이었다. 국정원 사건의 진실 규명에 협조하고, 책임자 전원을 밝히고, 정당한 처벌을 받게 하고, 다시는 국가기관이 선거 개입, 정치 개입, 여론 조작에 가담하지 않을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박근혜 대통령 스스로 잘못된 발언과 진실 규명을 방해한 언행을 인정, 사과하고, 선거의 엄정 중립을 약속해야 한다고 그는 주장했다. 전례를 찾기 힘든 엄청난 응원과 지지와 격려의 메시지가 검찰에 답지했다. 하지만 검찰 역시 막강한 권력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였다. 2012년 12월 11일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 상태를 야기했던 국정원 직원 김 씨는 실제로 그곳에서 박근혜 후보를 지지하고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대선 개입 여론 조작 댓글을 다는 일을 업무로 하고 있었다. 김 씨만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도 같은 행위를 했으며 이들이 상관들의 지시를 받아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졌다. 하지만 검찰은 단지 상관이 내리는 지시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이유로 그 범죄자들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들에게 지시를 내린 상관인 이종명 국정원 새 차장과 민병주 심리전단장에게도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우두머리 격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만을 불구속 기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그는 인터넷을 통해 청원을 올렸다. 인터넷 청원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런 거 아무리 해봐야 소용없다는 냉소적 반응이 무척 많았다. 하지만 4일 만에 10만 명이 넘는 서명 참여가 이루어지고 새누리당에서 국정조사 청원서와 서명자 명단을 접수하자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하면서 주목을 끌게 되었다. 그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 사건의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믿었다. 결국 당시 야당의 노력과 국민적 요구가 모여 우여곡절 끝에 국정조사가 시작되었다. 2013년 4월 국정원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명백한 범죄 증거가 확인된 국정원 실무자 2명과 민간인 협력자 1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공직선거법 적용을 배제하고 원세훈과 김용판에 대해서는 수사조차 하지 않은 채 개인 범죄, 국정원법 위반, 로 사건을 축소한 것이다. 하지만 최동욱 검찰총장이 취임하고 윤석열 검사를 국정원 사건 특별수사팀장으로 임명한 이후 검찰 수사에서는 이러한 통제와 관리가 통하지 않았다. 검사 출신인 김진태 의원은 검찰 수사진 중 1명의 학생운동 경력과 진보단체 후원 사실을 공개하며 종북검찰이라는 색깔론 공세를 이어나갔다. 아울러 곽상도 청와대 민정수석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공직선거법 적용 배제 및 원세훈, 김용판의 불구속을 종용했다는 의혹도 줄곧 제기되었다. 하지만 최동욱 검찰총장은 공직선거법을 적용한다는 원칙을 걷지 않았고 결국 국정원 사건을 국정원과 경찰의 조직적 불법 대선 개입 사건으로 기소했다. 만약 검찰의 수사를 통해 국정원 사건의 유죄 판결이 내려지면 정권의 정통성에 엄청난 타격이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노릇이었다. 2012년 12월 11일 처음 오피스텔 앞에서 대치가 시작되었을 당시 새누리당과 국정원 측에서는 자신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다는 듯, 만약 국정원의 대선 개입을 위한 여론 조작이 사실이라면 엄청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했다.
오히려 당시 야당인 민주당의 주장이 허위로 밝혀지면 야당의 대선 주자는 사퇴하고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며 공세를 폈다. 하지만 점차 사실이 드러나며 말이 바뀌기 시작했다. 직무와는 관계없는 국정원 직원 김 씨의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했다가 결국에는 국정원의 정당한 대북 심리전 업무의 일환이라는 식으로 말을 바꾸며 어떻게든 국정원 사건이 박근혜 정권과 연결되는 것을 막으려 노력했다. 그런 그들에게 검찰의 뻣뻣한 태도는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경찰의 조사 이후 트위터에 글 5만여 건이 더 발견되었고, 이에 대해 검찰 특수수사팀에서 국정원 소속 피의자들을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자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윤석열 검사를 보고 위반이라는 명분으로 수사에서 배제해버렸다. 국정감사 현장에서 당당하게 큰소리치며 절차적 정의나 인권을 주장하던 그들의 모습은 건강한 사람까지도 혈압으로 쓰러뜨릴 정도였다. 2013년 10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검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정원 직원 4명을 체포하려 했던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과 이를 말리다가 급기야 윤석열 검사를 징계하려 한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 사이의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며 당시 상황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조영곤의 모든 진술의 목적과 방향은 윤석열 수사팀장을 상관인 자신을 무시하고 규정과 지휘체계를 어기면서 독단적으로 수사를 진행한 나쁜 사람으로 보이게 만드는 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자신의 책임하에 진행되고 있는 사건 수사가 법 절차를 위반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기이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범죄를 모해 실행하는 과정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범죄가 이루어진 이후 알리바이 조작, 증거인멸, 도주 방조, 범인 은닉, 작물 처리, 이익 분배 등에 참여하는 경우 이를 사후 공범이라고 부른다. 국정원이 중심이 되고 군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등이 광범위하게 모여 협력, 가담해서 저지른 대규모 조직적 권력형 정치범죄가 바로 국정원 사건이다. 이는 야당 정치인이나 비판적 지식인, 표현의 자유를 누리는 일반 국민을 종북적발로 몰며 마녀사냥을 하는 신메카시즘이나 다름없었다. 또한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마다 개입해 허위 사실을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대량 유포하며 여론을 조작해 유권자의 자발적인 선택 과정을 침해하고 방해한 반헌법적 관권 부정선거 범죄였으며, 자라나는 청소년과 젊은 층을 현혹하고 유인하고 선동해 맹목적 우익 세력으로 양성한 한국판 히틀러 유겐트였으며, 선거 승리라는 집단 이익만을 위해 국가기밀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내용 일부를 왜곡해 공개하며 국가안보를 저해한 반국가적 범죄였다. 그 수법과 양상, 가담자들의 실체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다. 그 모든 것이 이명박 정권 하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주도로 행해졌음이 자명해지고 있었다. 살아있는 권력의 압박과 협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구속 기소되었고,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던 전 국정원 새 차장 이종명과 심리전단장 민병주도 법원이 재정신청을 인용해 기소되었다. 2014년 9월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2015년 2월 9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서울고등법원 형사 6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원세훈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리고 대법원의 심리는 이상하게 흘러갔다. 2015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원심이 증거 능력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한 오류가 있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이다. 그 사이 윤석열 검사는 지방으로 좌천되었고, 박형철 검사는 이에 항의해 사직서를 내고 검찰을 떠났다. 2017년 8월 30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부장 김대웅,
피고인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 판결한 뒤에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2015년 공직선거법 유죄 판결이 내려졌던 항소심 형량인 징역 3년보다 높아진 형량이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무수한 추가 범죄의 정황과 증거들은 모두 원세훈과 그의 후임 국정원장들 및 박근혜 정권을 가리키고 있다. 자신들의 정권 유지를 위해 박근혜 정부는 최동욱 당시 검찰총장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사찰하고 유포해 혼외자 의혹을 불러일으켜서 쫓아내고 윤석열 특별수사팀장과 박형철 검사를 좌천시켜 국정원 수사팀에서 배제해버렸다.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 씨를 중국 국경 출입 문서를 조작까지 하면서 억지로 간첩으로 몰며 종북몰이를 했다. 그리고 오직 박근혜와 정권에 절대 충성하는 검사들로 친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전권을 주었던 것이다. 경찰대학 교수직을 사직하고 3년 동안 혼자만의 전쟁을 해오던 그는 그동안 정치를 하지 않겠다던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2015년 12월 27일 분열과 내분의 위기에 빠진 야당을 도와달라는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의 요청을 받고 정치에 입문한다. 정치에 입문한 다음 날인 12월 28일, 박근혜 정부는 일본과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합의를 했다고 발표했다. 정작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은 알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않는 그들만의 합의였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그 합의에는 소녀상을 철거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했다. 그는 분노했고 비판의 글들을 SNS에 계속 올렸다. 그는 SNS를 통해 많은 생각들을 밝혔고 많은 지지와 더불어 많은 비난도 받게 되었다. 그는 용인, 정, 지역에 출마를 선언한 것은 2월 22일, 4월 16일 총선을 불과 2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때였다. 예비후보 등록을 한 뒤 선거운동을 시작한 것은 3월 7일, 총선 한 달 전이었다. 그리고 2016년 4월 13일, 득표율 51.4%로 제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다. 당선된 것도 물론 기뻤지만 야권 분열과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위세 앞에서 고전하리라는 예상을 깨고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총 120석을 확보하여 원내 제1당이 되는 대승을 거둔 것이 무엇보다 큰 성과였다. 그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본인 지역에서 발생했던 어린이 사망 사건의 원인을 조사하고 분석한 뒤 그 대안과 재발 방지책을 담은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3개월 동안 준비, 검토, 전문가 자문, 관계기관 및 부처 의견 조율을 거쳐 국회에서 2차례 공개 토론회를 연 뒤 어린이안전기본법, 제정, 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하고 형량을 2배로 상향한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야생 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수의사법 개정안, 전현직 검사의 수사에 검찰이 관여하지 못하게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가칭 검사 셀프 수사금지법 등등 많은 법안들을 발의했다. 2016년 겨울, 시민들이 광장에서 추위와 불편함을 무릅쓰며 촛불을 들 때, 그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새누리당의 온갖 방해와 저항과 물타기를 막고 뚫고 와해시키며 박근혜, 정윤회, 최순실, 우병우, 김기춘 등의 불법 행위와 국정농단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특히 정유라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의혹,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의혹, 우병우의 검찰과 국정원 장악 및 인사 개입 관련 비리, 어버이연합에 대한 전경련의 자금 지원과 이에 대한 청와대의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지지부진하고 수사 결과를 축소하고 왜곡하려는 정황이 포착될 때마다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청을 방문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압박했다. 그리고 특검 도입 합의를 이끌어냈다. 결국 2016년 11월 검찰이 최순실을 기소했고, 공소장에 박근혜를 공범으로 명시하는 진전이 있었다. 엄동설한 속에서 광장에 나와 계속 촛불을 들어왔던 시민들은 검찰을 불신하고 있었고, 최순실 기소 역시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것이라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다.
하지만 국민과 언론의 압박, 곧 특검의 수사가 진행될 거라는 사실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검찰에게 그나마 부담으로 작용한 덕분에 이끌어낼 수 있었던 성과였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듯이 그는 앞장서서 박근혜의 탄핵을 추진했다. 책의 후반부에는 탄핵을 추진하는 과정이 설명되어 있다. 2016년 12월 9일 탄핵이 가결되고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헌법재판소에서 재판관 전원의 만장일치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파면을 선고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 이후 대한민국은 대통령 선거 상황으로 빠르게 빠져들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대선 승리의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였기 때문에 당내 예비후보 간 경쟁이 치열함을 넘어 과열되는 분위기였다. 모두의 예상대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문재인 후보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그는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에 뛰어들었다. 2017년 5월 10일 수요일 대한민국 19대 대통령의 문재인이 당선된다. 2016년 정계에 입문한 그는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동안 겪었던 격동과 격변의 체험, 시행착오와 도전과 모험을 모두 모아 정리하고 분석하고 반추한 뒤 더 안정되고 더 신중하면서도 더 강하고 더 적극적인 자세로 더 힘차게 걸어갈 것이라고 다짐하며 책이 마무리된다. 앞으로도 정의로운 마음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을 기대해본다.